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69화 맹가돈소입니다. 만맹, 수레가, 도타올돈, 힐소입니다. 여기서 가는 명자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는 바탕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염색을 하지 않은 생사를 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직 각자 하지 않은 비석을 소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맹가는 그 바탕이 두터웠다가 되겠습니다. 재미난 점은 옛날 서당에서는 이 사자를 맹모돈소라 읽었다는 점입니다. 성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에 이 아무모자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어에 구야불민이라고 나오는데 이 구는 공자님 이름입니다. 나는 명석하지 않다는 겸손의 말씀인데 모야불민으로 읽었습니다. 맹자는 공자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태어난 전국시대 산동성 추나라 사람입니다. 추나라는 공자의 노나라 속국으로 육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맹자는 공자의 후학인 자사로부터 직접 받았기보다는 자사 학파의 문화생으로 육아를 공부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공자 이후 육아 사상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완성하여 육아의 성인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인사상을 받아들여 의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사람이 본래 가지는 척은지심이야말로 사람이 선한 근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예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무조건 살려놓고 보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이 아니냐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맹자는 그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전란의 전국시대 대륙을 주의하며 너그러움의 정치를 설파하기도 하였습니다. 맹자의 사상은 사단으로 간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 사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척은지심은 인지단냐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의 근본이고 수호지심 의지단냐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의의 근본이고 사양기심 예지단냐라 사양하는 마음이 예의 근본이고 시비지심 지지단냐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지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맹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위에 아들자와 아래 그릇명의 합자입니다. 아들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 갓난아이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는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로서 머리털이 자라고 머리가 크고 발이 짧게 그려져 있습니다. 건무는 포대기에 감싼 형태에 가까우며 머리와 팔 그리고 몸 하나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자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뜻했는데 나중에 북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이 자는 그냥 아이가 아닌 남자아이, 즉 아들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는 남자아이, 즉 귀한 애라는 이런 속뜻이 생겨나게 되어서 귀한 사람, 즉 경칭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호칭에 붙이기도 합니다. 공자, 맹자가 그러합니다. 또한 자는 처음 태어난 아이를 뜻했기 때문에 첫째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를 따질 때 자는 첫 번째 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자가 남자아이라는 의미로 발전하자 갓난아이를 뜻하는 자가 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이근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주변에 에워살 위가 추가되어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놓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근은 둥근 형태, 건문의 둥근 형태가 달, 만월의 토끼가 들어앉은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이후로 이 자를 달월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여기 그릇명은 원래는 음식을 담는 그릇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각골자는 이 바닥이 깊은 토기 형태였으나 건문과 소전을 오면서 이 점차 받침이 길어지고 이 담는 이 그릇은 납작해집니다. 이 그릇명은 그 의미가 그릇 또는 덮개, 접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릇명에서 유래된 자로는 여기 이 잔잔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얕은 술잔을 뜻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을 이렇게 잘라낸다, 얇게 잘라낸다는 의미로 이 자르는 이 위에 이 자르는 도구인 이게 그 창과자가 있습니다. 이 건문을 보면 창과자가 두 개 있습니다. 즉 그릇을 잘라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창과자가 두 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현대 수채는 간단하게 창가자 두 개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획이 하나 더 추가된 이 창가가 있습니다. 이 만맹은 원래 의미는 위협하다, 사납다, 과격하다, 맹랑하다 등으로 좀 험악한 뜻을 가진 자형입니다. 건문을 보면은 이 음식 그릇 안에 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먹는 이 식인 문화를 그린 자형이라는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실제 어느 유적 중에는 이 두개골이 살려있는 항아리가 발굴됐기도 했고 상시라는 시체 판매 시장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그 시대의 문화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상주 시대와 그들을 이은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 적군을 잡으면은 이 소금에 절여서 되돌려 보내는 이 책략이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적을 겁먹게 하고 사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큰 죄를 지은 죄수들을 이 산채로 소금에 절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제 춘추전국 시대에 존재했던 이 해라는 이 형벌의 되겠습니다. 이자는 이게 육장해면 오늘날 적갈해라고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은 무시무시하다, 사납다, 과격하다 등의 뜻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은 건문 후기로 오면서 이 자형을 달리 해석하게 됩니다. 이 자형을 이 대야에 이 아이를 시키는 것으로 이제 달리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주변에 이 물을 뜻하는 이 점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갓 태어난 아이를 씻기는 이 풍습을 그린 것입니다. 중국 서북권 사막 지형이라서 물이 귀해서 아이가 태어난 지 3일째에 산파가 씻겨주는 게 유일한 목욕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통 이렇게 세삼이라고 부르는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 맹은 이 귀하게 대접받는 아이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 처음 태어난 아이라는 그런 해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굳어져서 이 맹은 맞이, 처음,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은 또 귀한 후손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 성시로도 사용되는 것이 이 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맹은 이 맞이라는 뜻으로는 잘 사용되지는 않고 성시로 사실 주로 사용되고 특히 맹장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보통 이제 맞이 그러면은 여기 형형자 또는 이 맞백자가 즐겨 사용되고 있죠. 이 맏형은 제사에서 제문을 읽는 자가 맞이라는 의미고 이 맞백은 이 흰 밥을 먼저 먹는 이 사람이 이 맞이라는 의미라고 제가 옛날에 설명드린 바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이 맹이 원래는 사납다는 뜻이 있었다고 했죠. 이 맹이 그런데 나중에 맞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자 맹의 이 사나운 짐승을 뜻하는 이 개견자, 이 개견자를 넣어서 이 사나운 맹이 이 소년에서부터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자는 수레가입니다. 이 자는 여기 수레거와 여기 오를가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이 수레거는 수레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수레와 수레바퀴가 두 개 있는 형태입니다. 앞바퀴 보면은 사람이 밀도록 여기 수레대가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건물은 여기 수레대에 이 멍에가 이렇게 두 개 달려 있어서 두 필의 우마가 끄는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전을 오면서 자형은 이렇게 바퀴 하나로 간략화되었습니다. 수레건은 그 의미가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는 오랫동안 사람이 타는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적인 자동차를 대표하는 자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레차로도 불립니다. 오를가의 가는 이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목갱이와 여기 입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목갱이를 들고 소리를 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형은 이 각골자가 그대로 금문과 소전을 거쳐 현대 수채로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가는 이 무기를 들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병사로 풀이됩니다. 이는 초병이 통행을 허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 허락하다, 옳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게 갈고리 형태의 무기라고 본 것입니다. 보통 갈고리 무기는 오랑캐들이 주로 갖고 다녔기 때문에 이거는 오랑캐다. 그런데 여기 입구자가 있어서 입구자는 지휘하는 오랑캐, 즉 오랑캐 우두머리라는 이런 전혀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 오랑캐 두목 극으로 읽힙니다. 다음은 이 자를 이 농기구를로고 본 것입니다. 이 농기구를 들고 입구자가 있으니 노래하는 것 또는 이 입구자가 있으니 이 농사를 장려하는 이 목소리로 해석한 것입니다. 건문에서는 이제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이 말을 한다는 의미의 이 말씀은이 이 자형에 추가가 됩니다. 이 농사를 장려한다는 의미는 장려하다는 의미는 오늘날은 이자가 꾸짖을 가가 됩니다. 이자가 꾸짖을 가가 되겠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노래하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한 사람이 아닌 여럿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로 이 오를 가가 여기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를 가를 두 개 넣어 이 노래가가 이렇게 또 따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혹은 이 크게 입을 벌려 부르다는 의미로 이 말씀언이 아닌 이 하품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뒤늦게 만들어진 이 하품흠이 들어간 이 노래가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수레가는 소전에서 만들어진 자형인데 이 자는 이 수레거와 이거는 꾸짖다는 의미가 합쳐진 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는 이 수레를 모는 자가 이 꾸짖다, 즉 힘껏 소리치며 격려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레가 언덕을 올라가며 이 힘에 부차는 것을 그린 자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가는 그 뜻이 수레, 높다, 가기 힘들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다 등입니다. 그리고 이 가는 명자님 이름이기도 하고요. 다음 자는 도타올 돈입니다. 이 자는 여기 누릴 향과 칠복자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타올 돈은 사실 이 드릴 향자에서 출발한 자형입니다. 드릴 향에서 출발한 또 다른 자로는 이 누릴 향 또는 이 형통할 형 등이 있습니다. 드릴 향의 각골자를 보면은 큰 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그린 것입니다. 사당에는 제물을 바쳐 신의 도움을 기렸습니다. 그래서 사당 앞에 제물을 뜻하는 이 양이 그려진 형태도 있습니다. 이는 건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처음 뜻은 제물을 올리다, 제물을 바치다, 드리다 였습니다. 이후 자형은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사당의 모습으로 간략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 자는 이 양을 잡아서 마을 잔치를 여는 것으로도 이 건문에서부터는 이 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는다는 의미로 이 칠복자가 추가가 됩니다. 칠복은 이 나뭇가지를 쥔 손을 그린 이 상형문자죠. 이 자는 이 마을에서 양을 잡아서 고기잔치로 이 주민 간의
이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들을 향해 이 칠복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는 이 사람 간의 관계가 깊어지다. 이 도타올 돈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즐긴다는 뜻이 있으므로 이 도타올 도는 모이다, 모으다, 힘쓰다, 노력하다는 이 뜻이 있습니다. 한편 이자는 이 나무막대로 이 양을 이렇게 모은다는 해석도 있어서 다스린다는 의미의 다스릴 태로도 불립니다. 드릴 향은 이 제사에 양고기를 이렇게 올린다는 의미인데 다르게는 이 양고기를 맛있게 즐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자연분화가 일어나 이 가마솥에 이렇게 양고기를 삶는 형태로 이 표시가 되는 이 누릴 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자는 이 예서에서부터는 이 밑에 양고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밑에 사람을 뜻하는 이 아들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누릴 향은 그 의미가 누리다, 잔치, 연회의 뜻이 있으며 고기를 삶는 이 자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삶을 팽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누릴 향은 이 원래 제사를 지내는 이 드릴 향에서 출발했으므로 이 제사를 지내서 뭔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사를 통해서 이 일이 잘 풀리다, 형통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 예서에서는 이 아들자가 아닌 이 깨닫다, 결말을 내다, 뭔가 문제를 풀다는 의미를 지닌 이 마칠 요가 이 아들자 대신에 추가되어서 형통할 형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형통할 형은 이 의미가 형통하다, 통달하다, 이 제사를 올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힐소입니다. 이 자는 이 위에가 이 드리울 숫자입니다. 이 드리울 수와 밑에 실사자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드리울 수는 이 늘어진 포도나무 가지를 그리는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둥근 게 흑도자입니다. 흑도자 위에 이 나무가 있어 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자형은 이 소전으로 봤어도 이 동등하게 이 흑도자 위에 이 주간이 뻗어 있고 이 주간 옆으로 지간들이 아래로 이렇게 늘어진 이 형태를 이 각골 형태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울 수는 그 의미가 드리우다, 기울다, 아래로 이 뻗은 손의 이 모습을 연상시켜서 이 베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주위로 퍼져나간다고 해서 전하다, 물려주다, 가장자리, 변방 등의 뜻도 있습니다. 실사는 섬유를 꼬아 만든 시를 그린 상형문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자는 매우 가는 이 꽃이 실을 꼬아서 만든 이 명준시를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통 실크라고 그러죠. 그 실크도 순수 우리말 실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사는 이 말 그대로 이 시를 의미하며 가늘다는 의미로 쓸 때는 가는 멱이라고 읽습니다. 이 힐소는 이 막짠, 이 생비단을 그린 자양입니다. 고체에서 이렇게 섬유를 꼬아서 만든 비단실은 이 다시 배틀에서 옷감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비단의 원단은 사실은 거칩니다. 그래서 한번 삶아서 말려야 이 부드러운 감촉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힐소의 검은 자형을 보면은 이 비단을 이 가로대에 걸쳐서 이 늘어뜨린 두 손으로 늘어뜨리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이 드리울 수가 있고 밑에 너는 이 가로대가 있고 밑에 이 비단을 뜻하는 이 실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늘어뜨리는 이 두 손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 이 처음 뜻은 이 막 뽑아낸 흰 비단 혹은 이 늘어뜨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원단은 여러가지 문양과 색이 입혀져 최종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아직 이 색이나 문양이 입혀지지 않은 이 생비단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이 비단을 잡은 이 두 손은 자양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 이 자는 이제 아직
가공되지 않거나 따듬어지지 않은 이 생비단 또는 아무 처리가 되지 않은 소재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힐소는 그 의미가 희다, 바탕, 질박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힐소는 원래 이 비단을 이 거리에 이렇게 걸어서 이 느릇뜨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은 생비달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자 느릇뜨리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우변에 이렇게 높을 탁자를 삽입하여서 이 느릿뜨릴 작을 이 건문에서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는 이 비단청을 높을 탁자, 즉 높이 걸어 느릇뜨린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높을 탁은 이 거물을 피해 달아나는 새를 그린 지사문자입니다. 즉 이 새가 높이 달아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자는 이 높을 탁으로 불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맹가돈소, 즉 이 맹가는 그 근본이 두터웠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자님을 이야기할 때 그의 배움을 위해 세 번이나 이상 이 맹모의 공이 곧잘 이야기됩니다. 보통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 했습니다. 맹모는 처음 공동묘지에 살다가 이 상가 행렬을 쫓아다니는 맹가를 보고 시장으로 집을 옮깁니다. 그러다 맹가가 또 장사치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는 다시 수당 옆으로 집을 옮겨갑니다. 마침내 이 맹가는 거리는 모습을 따라하게 되었기에 나중에 맹자라는 큰 학자로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묘지 근처는 이 자리가 좋지 않아서 최하층민들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근처는 시끄럽고 복잡하여 평민들의 거주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서당은 조용한 상류층의 거주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맹자내는 점차 살림살이가 좋아진 것으로 이 맹모의 이 장사수완이 매우 좋았다는 그런 의미로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천주교에서 살았던 이 장소는 세 곳이지만 실제 옮긴 건 두 번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삼천이라고 한 것은 이 삼이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삼은 옛날 동양이나 서양에서 완전수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양은 천지, 인천은 큰 구분을 나눌 때 3등분하는 경향이 있었고 서양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일체로 정의하면서 이 3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맹모 삼천지교는 지어낸 일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일화는 이 명자님이 떠나신 지 수백 년 뒤의 이 전한의 유향이 지은 연려전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이와 비슷한 일화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자님 스스로도 그의 배움에 대해 사적으로 혼자 배웠다고만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더 이상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